자, 이 옆에 있는 그림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체에 대해서 배울 때 나온 그림인데, 자, 선생님은 저 그림을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가 생각이 나. 한 3학년 때쯤인가 선생님 집에 커다란 의학백과사전 하나짜리가 있었어요. 그냥 무심코 그거를 딱 펼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끔찍한 사진이었지만 저런 인체 사진이었거든. 막 뼈가 있고 막 혈관이 나와 있는 그림이었는데 너무 충격적인데 계속 보고 싶은 거지. 호기심이 막 생긴 거지. 자, 이제 보면 별로 이제 끔찍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어. 하지만 저거를 이제 내 몸에 관련된 실제 리얼한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일단 저렇게 우리 5학년 때, 자, 우리 몸은 뼈와 근육의 큰 줄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움직이는 것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다라는 걸 이제 대충 배운 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중3 때 지금 자극과 반응에서 그 모든 걸 상세하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학년 때 배웠던 거를 살짝 보고 그 다음 이어갈게요. 뼈, 우리 몸을 지탱하고 몸속의 내부기관을 보호하고 근육과 함께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뼈야. 근육, 뼈에 연결되어 있으며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인다. 자, 감각기관, 주변으로부터 전달된 자극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기관으로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있다까지만 배운 거야. 자, 2번,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해서 행동을 결정하고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린다. 그림에 보세요.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가 쫙 크게 있죠. 3번, 말초신경계,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한다. 4번, 자극과 반응의 경로, 투수가 던진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로 치는 과정을 본다면 투수가 던진 공을 보는 거, 정보를 수집한 첫 단계죠. 공에 대한 시각 정보가 말초신경계를 통해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로 전달된다. 뇌는 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면 이제 운동하는 거예요. 뇌의 명령이 말초신경계를 통해 운동기관으로 전달돼서 팔을 휘둘러 야구방망이로 공을 친다. 자, 저런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서 실제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 1강에서 감각기관을 배웠죠? 감각기관 5가지가 있어야 자극을 받으면 이게 뇌로 전달되고 이제 뭔가 뇌에서 명령을 내려야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감각기관에서 들어온 자극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반응 경로를 실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은 특히 발달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학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생명과학의 기초를 다지고 발전시킬 인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 분야도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1강에서 각 기관들이 자기가 담당한 감각을 느끼는 세포가 있으면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는 게 마지막이었죠, 모두. 자, 그래서 신경부터 다루는 거야. 자, 1번, 뉴런이 뭐냐?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다. 신경계도 일단 신경세포부터 기본이 돼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질이 있어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이 뉴런이고 신경세포체라고 노랗게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에요. 원형으로 된 부분이죠.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다. 자, 그럼 왼쪽에 신경세포체를 했으면 가지돌기는 뭐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 신경세포체 주변에 가지처럼 돌기가 나온 게 있죠? 그게 바로 다른 뉴런이나 또는 감각세포에서 들어온 감각을 처음으로 연결하는 지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길게 연결된 C 부분이겠죠? 축삭돌기.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대. 통로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가지돌기를 통해서 신경세포체를 통해서 축삭돌기로 이어지면서 생긴 게 신경세포, 뉴런의 그림이다. 자, 저게 자극의 전달 방향이야. 읽어보면 가지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전달된다.
자, 그럼 2번 뉴런의 종류와 자극의 전달. 자극은 감각 뉴런, 감각과 관련된 신경세포겠죠. 감각을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순으로 전달된다. 구체적인 우리의 그 총 목표는 뭐예요? 뭘 느꼈으면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밑에 그림부터 보면 감각 뉴런을 통해서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운동을 하는 부위에 운동을 위한 신경세포가 있겠죠. 그런 순으로 전달돼서 반응기관에 전달이 된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감각 뉴런, 감각신경 구성을 하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으로 전달한다. 2번 연합 뉴런,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데 자극에 대한 판단을 하고 명령도 하고 이걸 다 통틀어서 연합 뉴런이라고 한다. 3번 운동 뉴런, 운동신경을 구성하는데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을 한다. 그래서 반응하도록 하는 뉴런이다. 전체가 연결됐고, 자 그러면 감각 뉴런으로부터 연결된 중추신경계가 무엇이냐?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다. 자 1번 뇌. 뇌가 또 복잡하죠. 대뇌, 관뇌, 연수, 소뇌, 중간뇌 이렇게 있는데 각 연관성을 크게 보세요. 먼저 자, 오른쪽에 그림 위치하고 이름을 같이 보면서 기능을 읽어보는 거예요. 대뇌는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하고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자, 간뇌는 체온, 체액의 농도 등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네. 간뇌는 가운데 중심부 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을 조절한다. 이것도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연수도. 자, 연수는 간뇌를 지나 중간뇌를 지나 아래쪽에 위치한 연수 위치 잘 보시고, 소뇌,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대뇌가 전체를 둘러싸고 소뇌가 뒤통수 아래쪽에 있는데 근육 운동과 몸의 자세, 균형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구나. 중간뇌, 눈의 움직임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중간뇌야. 간뇌와 연수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어요. 살펴봤고요.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면서 이거를 지금 처음 봤을 때 일단 이렇게 뇌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다음을 살펴봅시다. 자, 척수는 뭐냐면 뇌와 말초신경 사이 신호 전달 통로. 생각해보세요. 뭔가 감각기관에서 뇌로 전달이 돼. 그럼 뇌에서 또 그거를 운동신경으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뇌는 지금 저렇게 부위가 있잖아.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이게 다 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척수야. 자, 그림으로 보세요. 우리 1강에서 배웠던 감각세포들은 말초신경계를 따라서 중추신경계로 가는데 근데 그 연결하는 통로가 척수다. 척추의 가운데 부분이다. 말초신경계. 자, 지금 이 교과 과정에서 건너뛰는 부분이 있는데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지금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었다 그랬어. 그럼 우리가 느끼거나 운동할 때 말단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갑자기 자율신경계와 교감, 부교감신경이 나왔는데 얘네들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급박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운동신경을 여기서 특히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운동신경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라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운동하는 그때 신경은 체성신경이야. 그런 거 말고 무의식적으로 대뇌에 명령 없이 움직이는 그런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그래요. 여기서 지금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특히 말해주는 거예요. 자율신경부터 봅시다.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한다. 그럼 2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여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긴장했을 때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 몸을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이를 원래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데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서 우리 몸을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들고 되돌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면서 반대작용을 하는 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심장박동은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막 촉진해줘.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원래 상태를 만드는 신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 보면 심장박동을 촉진하는 거, 호흡도 촉진하고 동공도 확대하고 소화는 딱 멈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감신경이고
부교감 신경은 다시 안정된 상태니까 맨 아래줄 읽어보면 심장을 다시 풀어주고, 호흡은 빨라졌던 거를 진정시키고, 소화는 딱 멈춰서 위가 경직됐던 거를 다시 풀어줘서 소화 운동을 촉진시키고, 동공은 다시 안정 상태로 되돌리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살펴볼 거야. 자, 1번 의식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 반대가 무조건 반사예요. 즉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경로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 반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반사 반응을 해요. 의식적 반응부터 봅시다.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으키는 반응이고, 반대는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이 벌써 무조건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것. 두 가지다. 의식적 반응의 예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르는 반응의 경로. 자, 이거는 내가 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확대해서 보면 뇌 앞에 눈이 있죠. 이제 시각신경이 있어. 시각신경에서 정보를 흡수하면서 뇌에 연결되면서 대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감각 뉴런부터 연합 뉴런을 통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 의식적 반응 경로인데, 이거는 내 의지로 하는 그 경로죠.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를 따라 척수를 따라 운동신경까지 연결되는 경로이다. 그거를 문장으로 봅시다. 자극을 받은 것을 감각기관을 따라서, 여기서는 시각신경이야. 눈의 시각신경을 따라서 시각신경을 지나서 대뇌로 연결되면, 그럼 대뇌에서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따라서 반응기관인 팔을 움직이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 1번 척수 반사, 2번 연수 반사, 3번 중간뇌 반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척수 반사부터 보면 무릎 반사. 좀 이따가 그림 보여줄 거야.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반사가 있고,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바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을 움츠리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척수 반사다. 예를 들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 위에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라 그랬잖아. 급히 손을 떼게 되죠. 닿자마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의 경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경로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저 오른쪽에 이제 뜨거운 물이 있어요.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뜨거운 것을 전달하겠죠. 정보를 전달하면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 경로다. 문장으로 봅시다. 자극 2. 감각기관을 지나, 여기서는 피부예요. 피부 감각신경을 따라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으로 연결돼요. 척수가 이걸 담당하니까 대뇌에 갈 필요가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무조건 반사는 척수에서 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경로가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팔의 반응기관의 근육이 반응을 하는 거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를 거쳐서 반응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무조건 반사 경로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하는 반응이다. 무조건 반사는 이 차이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인 반응이다.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연수 반사를 봅시다. 기침,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이런 것들이 연수 반사다. 이것들은 위에 무조건 반사 정의를 보세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저런 반응은 도대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거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조치 방법도 사실 정확한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걸 연수 반사라고 한다. 3번 중간뇌 반사는 뭐냐? 동공 반사. 동공의 크기가 확장되고 축소되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중간뇌 반사다.
자, 그러면 아까 무조건 반사 중에서 무릎 반사를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죠? 무릎 반사의 경로를 한번 보는데 이런 그림을 볼 때 알아둬야 될 기호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어렵죠. 아, 좀 이상하다.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감각 뉴런하고 연합 뉴런하고 운동 뉴런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 뉴런은 운동 뉴런이었어. 지금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은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저거를 기호로 연결할 때 기호를 잘 익히기만 하면 뉴런의 종류가 3가지라는 거를 구분하게 되고 경로를 따라서 갈 때 어디를 지나니까 무슨 뉴런이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반응 경로가 3가지, 4가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인데 표에서도 저런 식으로 기호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밑에 감각 뉴런 A, B, 연합 뉴런, 뇌와 척수에 연결된 신경세포가 연합 뉴런이야. 그 다음에 C, 운동 뉴런. 자, 감각 뉴런을 자세히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네. 그래서 기호도 동그란 부분이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연합 뉴런을 보면 운동 뉴런은 축삭돌기가 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 뉴런은 짧아. 그래서 운동 뉴런은 길게 표현하고 뇌와 척수에 연결된 신경세포인 연합 뉴런은 짧게 표현해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 이거를 알고 그림을 보면 앞으로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2강에 처음에 뉴런의 구조를 얘기할 때 그때 그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 근데 그것부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할까봐 그림을 보고 반응 경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을 구분을 할 줄 알면 그림 보는 게 매우 재밌어집니다. 자, 이렇게 알고 무릎 반사를 한번 보자. 그래서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고무망치로 때리면 감각 뉴런을 따라서 자, 감각 뉴런 생김새 보세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요. 감각 뉴런을 지나 얘는 무조건 반사니까 대뇌까지 안 갑니다. 척수에 도달해서 운동 뉴런으로 가는데 그때 연합 뉴런 길이 짧죠. 운동 뉴런은 길이가 길죠.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경로를 기호와 함께 다시 살펴봤어요. 잘 알겠죠? 자, 반응 경로를 이제 비교할 건데 의식적 반응하고 무조건 반사는 차이가 뭐라 그랬죠? 대뇌를 거치면 의식적인 반응, 대뇌를 안 거치고 척수를 통해서 바로 반응하면 무조건 반사라고 했죠. 이것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감각기관이 있고 반응기관이 있고 이게 처음과 끝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왼쪽에 보면 눈도 있어요. 눈도 감각기관이잖아.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신체에 포함되어 있는 감각기관이고 지금 왼쪽에 눈은 F라고 표시된 거는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이 거의 많죠. 그럼 얼굴에 있는 감각기관들을 살펴보는 경로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 그림을 옆에 두고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앞정을 밟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든다. 그럼 이건 신체에서 피부 감각으로 통증을 느껴서 지금 일어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A에서 척수로 바로 가가지고 운동기관으로 가는 AGE라는 경로로 반응하는 경우야. 두 번째, 공을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찬다.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죠. 그럼 대뇌에서 생각을 하고 방향과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해야 되니까 F에서 눈으로 보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해야 돼. 그래서 F를 따라 C를 따라 D를 지나서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연결이 되는 FCDE 이런 식의 경로를 따른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더듬어서 책상 위에 연필을 집어든다. 이것도 무조건 반사 아니죠? 눈을 감았어. 뭔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하는 반응이지만 눈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피부 감각을 통해서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피부 감각 세포에서 어디 있는지 그거를 찾아서 감각 세포에서 감각 신경을 지나면 뇌로 갈 때 척수를 지나죠. 척수를 지나 즉 B를 지나 대뇌에서 C를 지나 판단을 했으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D를 지나서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으로 전달되는 이런 가장 긴 여정을 거치는 경우예요. 박스 읽어봅시다. 얼굴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전달되지만 팔이나 다리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척수를 거쳐서 대뇌로 전달할 수밖에 없죠.
탐구를 2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 거 제목을 보면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 그럼 자극을 한 가지 이상 주면서 반응 경로가 다른 걸 아마 실험을 할 것 같아. 과정부터 봅시다. 두 사람이 앉아있죠. 1번 한 사람 A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A라고 기억하세요. 자를 잡을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 B는 그 앞에 서서 자를 떨어뜨릴 준비를 한다. 서 있는 사람이 자를 떨어뜨리면 앉아있는 사람이 자를 잡는데 왼쪽과 오른쪽 2가지 경우를 보니까 오른쪽은 눈을 가렸어. 2번 B가 예고 없이 자를 떨어뜨리면 A는 떨어지는 자를 보고 잡는다. 엄지손가락 위치의 눈금을 읽어 자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한다. 떨어뜨리는 자를 보고 잡아. 그리고 그 끝을 잡고 있던 자가 떨어지는 순간 보고 잡았기 때문에 뭔가 위쪽을 잡게 되겠죠. 그럼 그 거리를 측정해라 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3번 두 번째 과정을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자, 오른쪽 다른 실험 보세요. 4번 A의 눈을 가린 후 B가 땅 소리를 내는 동시에 자를 떨어뜨리면 A는 그 소리를 듣고 자를 잡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번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눈으로 볼 때하고 소리를 들을 때하고 2줄이 있는데요. 5번 실험값을 보니까 소리를 듣고 잡았을 때 자의 이동거리가 더 길었어요. 평균값을 보니까 1.5배나 더 길게, 더 늦게 잡은 거죠. 읽어볼게요.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길수록 자를 잡기까지 걸린 시간이, 즉 반응 시간이 길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슨 뜻인가 보자. 위에 있는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고 시간을 재서 표현한 거예요. 자가 떨어진 거리가 점점 늘어날 때 시간이 더 걸린다. 즉 자가 많이 떨어진 다음에 잡았을 때는 자가 떨어진 거리가 긴 거죠. 그럼 그만큼 반응 시간이 더 걸렸다.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한 거예요. 화살표.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이 땅 소리를 귀로 듣고 잡는 반응보다 빨랐다. 그 다음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에 차이가 난다. 경로의 순서가 많은지 적은지를 한번 볼게요. 경로를 한번 봅시다. 자, 시각을 통한 반응의 경로는 떨어지는 걸 보고 잡는 거죠. 빛의 자극을 눈으로 느끼고 시각신경이 대뇌로 전달된 다음에 대뇌에서 판단을 하죠. 잡아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되면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을 통해서 자를 잡게 되는 거고, 청각을 통한 반응의 경로를 보면 소리를 듣고, 눈을 가렸죠. 소리를 듣고 귀를 통해서 청각신경, 대뇌를 통해서 판단하면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을 통해서 자를 잡았어. 그러면 지금 순서상으로는 대뇌를 안 거치거나 뭐 이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각을 통한 반응의 경로는 더 걸렸다. 그러므로 정리 1번.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대뇌가 반응의 중추인 의식적 반응이야. 이건 무조건 반사 아니죠. 보고 또는 듣고 판단해서 운동을 하는 의식적 반응입니다. 근데 2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며 이때 걸리는 시간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봤느냐 청각으로 들었느냐 자극의 시작이 달랐죠. 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거는 다른 자극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반응 시간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아보는 건데, 즉 반응 경로가 다른 실험인 거죠. 확인 문제 해봅시다. 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의 중추는 척수이다. 아니죠. 이건 판단해야 되죠. 척수가 중추가 되는 거는 무의식 반응이다.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야.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다. 2번.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수록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다. 내 반응이 경로가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빨리 잡았다. 자가 떨어진 거리가 짧다. 맞다. 3번.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시간에 차이가 없다. 아니죠. 차이가 있었죠. 시각을 통한 반응이 더 빨랐다. X. 4번.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에는 대뇌의 판단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의식적 반응, 대뇌의 판단이 포함됐다 그랬어. X. 큰 2번.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의 경로를 완성하시오.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이야. 자극을 눈을 통해서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에 전달되면 척수,
운동신경, 손의 근육을 통해서 반응하죠. 3번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의 반응 시간이 다른 까닭을 서술하시오.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탐구 B를 봅시다. 자, 제목부터 보면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 분포 실험. 이제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 두 가지를 실험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보면 돼요. 자, 과정을 봅시다. 1번. 한 사람이 발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책상에 앉은 다음 눈을 감고 다리에 힘을 뺀다. 2번. B라는 다른 사람이 서서 고무망치로 A의 무릎뼈 바로 아래를 가볍게 치고 A는 다리에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는 즉시 손을 든다. 고무망치가 무릎에 닿는 순간 손을 들어야 돼. 자,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일어난다. 화살표,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이다. 두 번째, 고무망치가 닿는 것을 느끼고 오른팔을 드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의식적 반응이다. 화살표, 고무망치의 자극은 대뇌로도 전달된다. 이게 뭐냐면 고무망치가 닿는 순간 내가 이거를 대뇌에서 인지를 하고 손을 들었다는 거지. 무릎이 들려지는 무조건 반사가 아니고, 무릎의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중추인 반응이고 감각이 대뇌로 전달돼서 손을 드는 것은 대뇌를 지나가는 의식적 반응, 즉 대뇌가 중추인 반응인 거죠. 세 번째, 다리가 들리는 반응이 팔을 드는 반응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 화살표,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경로가 팔을 드는 반응의 경로보다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척수 반사냐 대뇌 반사냐, 대뇌를 가느냐 안 가느냐기 때문에 탐구 A는 단계를 거치는 양은 똑같았는데 반응 경로가 달라서 시간이 달랐죠. 근데 이거는 아예 경로 자체가 다른 거죠. 자, 탐구 A하고 탐구 B하고도 우리 비교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경로를 읽어봅시다. 다리가 들리는 반응의 경로는 무조건 반사는 자극을 받아서 감각신경을 지나서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으로 반응하죠. 팔을 드는 반응은 무릎에 자극을 받았어.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지나 대뇌에서 느끼니까 자, 손을 들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거치는, 두 단계를 더 거치네. 그치? 대뇌와 척수를 한 번 더 지나야죠. 이렇게 거치는 반응이었다. 정리.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는 무조건 반사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무조건 반사가. 대뇌를 거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그런 상황에서도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무조건 반사의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교과서에도 반응 경로를 실험하는 실험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면 점검하기에 아주 좋으니까 자, 한번 연습 삼아 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좀 전에 설명했던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구별되죠. 감각뉴런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뇌를 지나가는 연합뉴런, B, G라고 표현된 게 바로 연합뉴런이에요. 그래서 걔는 짧게 표현됐고 즉 운동뉴런이 3개가 있는데 CHI는 모두 운동뉴런이라서 길게 표현됐어.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읽어봅시다. 반응, 가에서 라가 일어나는 경로를 그림의 A부터 I를 이용하여 나열하고 반응의 종류를 구분한다. 자, 이거 가나다라 이거 잘 선생님하고 찾아서 이해가 잘 되면 신경계와 반응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까지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니까 잘 해보세요. 가,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자 급히 손을 뗀다.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다. 그러면 감각세포가 그거를 먼저 느끼겠죠. 자, A부터 시작하느냐 F부터 시작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A는 대뇌와 굉장히 가깝게 연결됐죠. 피부 감각만 말고 나머지는 다 대뇌 가까이 있는 얼굴에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대뇌로 직접 연결된다. 그럼 지금 뜨거운 냄비에 손이 닿았으니까 피부 감각에서 느끼는 경로가 될 거야. 그래서 F로 시작하는 거야. 아 뜨거 하고 손을 급하게 떼게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반사야. 이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러면 F를 지나 척수를 지나 반응을 바로 하는 무조건 반사다. 자, 우리 무조건 반사에 두 가지 있었다 그랬죠. 무릎 반사하고 뜨거운 것과 날카로운 것을 만졌을 때 반응하는 게 무조건 반사라 그랬어. 그래서 F, G, I 아주 짧게 반응하는 가경우고
나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누른다. 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 누르는 건 사실 생각하고 하는 건데 더듬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F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피부 감각을 통해서 전등을 찾았어. 그러면 아, 여기 스위치가 있구나 라고 하면 스위치를 눌러서 켜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F에서 척수를 지나 D를 지나 대뇌의 연합뉴런을 지나서 B를 지나서 운동해야 되겠죠. 스위치를 눌러야 되겠다. 그러면 반응 기관인 손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E를 지나서 반응하는 손으로 H로 가게 되는 경로를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에요. 세 번째, 다 골대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본 골키퍼가 공을 막아낸다. 자, 나하고 다하고 아주 비슷한 건데 다른 점이 뭘까? 이 얼굴에 있는 감각이 4가지나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바로 대뇌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랬지. 날아오는 공을 보고서 골키퍼가 빨리 판단하잖아. 시각세포에서 대뇌로 전달되니까 A에서 B로 전달돼서 거기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뭐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런 행동이 아니고 이제 손으로 막아내야 되니까 E를 지나 H로 반응하는 척수를 지나는 반응을 해야 되니까 A, B, E, H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 그냥 선생님하고 이제 점검한 게 이해가 되면 끝난 거예요. 판단 능력만 생기면 되는 거야. 자, 라.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눈을 찡그린다. 끔찍한 장면이 나와서 눈을 찡그렸다가 우리가 이제 해보자. 그럼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시각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로 대뇌로 간다 그랬죠. 그럼 A에서 B를 지나서 그 다음에 눈을 찡그리면 얼굴에 있는 그 운동 뉴런이 바로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A, B, C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만 의식적 반응이지. 이렇게 많은 종류로 여러 가지 경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연습을 하면 되겠어요. 확인 문제 해봅시다. 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번. 의식적 반응과 무릎 반사의 중추는 같다? 아니다. 의식적 반응의 중추는 대뇌를 거쳐야죠. 대뇌이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그래서 다르다. X. 2번. 고무망치가 닿는 자극은 대뇌로 전달되지 않는다. 아니죠. 피부 감각을 통해서 느끼면 전달되니까 손을 드는 거죠. 틀리다. 3번. 무릎 반사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이다.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짧은 경로를 가진 반응이다. X. 4번. 오른팔을 드는 반응보다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맞다. 경로가 다르고 대뇌를 거치는 팔을 드는 그 경로가 더 길다 그랬죠? 대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식적 반응이 더 느리다. 큰 2번. 무릎 반사가 일어나는 경로를 완성을 하시오. 자극을 수용하면 감각을 느껴서 척수로 가서 운동신경으로 바로 가는 게 무릎 반사, 무조건 반사입니다. 3번. 무조건 반사가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무조건 반사는 반응 경로에서 대뇌를 거치지 않아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는 이렇게 경로가 여러 가지구나 했고, 자, 우리 큰 그림으로 뇌를 한번 복습하고 갈 건데, 왜냐면 2강을 보니까 대뇌가 중추인 반응과 척수가 중추인 반응, 이 두 가지를 설명한 게 큰 신경계의 설명이었어요. 대뇌와 척수, 이걸 보라고 처음에 분포를 설명한 거였어요. 이제 다 배우고 나서 이 시점에 우리 뇌를 한번 다시 훑어보고 가면 완벽하게 위치와 기능이 이해가 될 것 같아. 대뇌,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나뉘어 있고, 지금 옆에서 보니까 모르지만 우리 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반구로 두 개가 합쳐진 거야.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신호를 보내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기억과 추리, 학습, 감정 등 정신활동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척수를 봐야죠.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척수이다. 연수,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등 생명유지 활동 조절을 하는 게 바로 연수다. 중간뇌는 가운데 있죠. 연수 위에 눈의 움직임, 동공과 홍채의 변화 조절을 한다. 간뇌,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가장 저 가운데 있어요. 대뇌 밑에. 소뇌는 뒤통수 아래쪽에,
근육 운동 조절,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이렇게 중추신경계의 반응 경로를 배우고 나니까 훨씬 뇌가 쏙 들어오죠. 자, 호르몬을 들어가겠습니다. 호르몬이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호르몬의 특징에서 여러 개 있는데 그림을 먼저 명칭과 함께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 긴 관이 혈관이에요. 혈관을 따라서 그 안에 호르몬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내분비샘에서 끝에 뾰족한 그 호르몬과 똑같은 그림이 이제 붙어 있죠. 혈관을 통해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면 자기가 작용을 해야 되는 장소에 가면 거기에서 작용을 한다. 근데 그 내가 작용해야 되는 곳과 호르몬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작용해야 되는 장소를 표적기관이라고 한다. 정말 신기하죠? 호르몬의 그 분비량이 원래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그 작은 양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분비샘 읽어볼게요. 호르몬을 만들어 분비하는 조직이나 기관으로 뭐가? 내분비샘이. 우리의 몸에는 갑상샘이나 이자 등 여러 가지 내분비샘이 있다. 자, 호르몬의 특징 하나씩 읽어볼게. 1번, 내분비샘에서 혈액으로 분비된다. 2번,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여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다른 데는 작용하지 않는다. 3번,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낸다. 그러기 위해서 표적기관에 작용한다. 4번,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호르몬의 종류와 기능 해서 이제 인체의 신비가 나왔는데, 자, 어디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그랬죠? 내분비샘에서, 혈액을 통해서. 지금 먼저 크게 구분을 해봅시다. 뇌하수체. 아, 뇌에 뇌하수체라는 곳이 내분비샘이구나.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한다. 갑상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호르몬에서는 굉장히 많은 용어를 해야 되는데 많이 들어본 것들을 잘 외우고 나머지를 잘 배치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나랑 보면서 지금 외우는 거야, 계속. 뇌하수체, 갑상샘. 위 옆에 이자와 부신이라고 있어. 이자와 세트로 많이 언급되는 애가 쓸개가 있죠. 그래서 이자, 부신이 소화기관 근처에 있는 내분비샘이다. 자, 그 다음에 생식기에는, 자, 남자는 정소, 여자는 난소. 이렇게 생식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있다. 내분비샘이 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봅시다. 자, 뇌하수체는 어떤 호르몬을 방출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뇌하수체는 생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선생님같이 생장이 끝나고 한참 지난 사람은 이 생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작아지고 성장할 때 엄청난 그 생장 호르몬에 의해서 생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 갑상샘 암이 많이 늘었다. 뭐 그러면서 다른 암에 비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고 항이뇨. 이뇨가 소변을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항자가 붙었으니까 그거에 저항하는, 소변을 배출하는 것을 너무 자주 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는 뜻이에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돼. 이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물질이야. 그럼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티록신인데 그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는 게 어디에서 분비된다?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데 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온다. 자, 부신,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봤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도 상승시키고 하는 게 부신의 아드레날린이다. 이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요. 자, 인슐린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은 혈당이 너무 높아. 그걸 낮춰야 되겠죠? 혈당량을 감소시킬 때 인슐린,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당뇨 환자는 혈당량이 높으니까 낮춰야 되겠지?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집에서 병원 안 가고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난소, 정소. 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란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거는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는 호르몬이다. 생장기에 많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유아기 때도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미량의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해요. 자, 정소,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남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호르몬이다. 자, 그래서 외워보세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뭐 우리 주변에서도 부모님들이 아마 이제 갱년기가 됐거나 지났거나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변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자, 이제 호르몬 관련 질병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바로 외우세요. 지금 왼쪽에 생장 호르몬, 티록신, 인슐린 이렇게 나왔는데 생장 호르몬은 어디서? 뇌하수체. 티록신은 어디서? 갑상샘에서. 근데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되도록 갑상샘 기능을 촉진하는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자, 인슐린은 뭐야? 혈당을 낮출 때 쓴다 그랬죠. 너무 높은 게 당뇨병이니까. 자, 자세히 봅시다. 생장 호르몬 결핍이냐 과다냐? 자, 생장 호르몬이 결핍되면 소인증을 앓게 된다.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다. 그럼 과다증이면 뭐냐? 거인증이 생기거나 말단 비대증, 말단만 비대해지는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야.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크다. 말단 비대증은 입술과 코가 두꺼워져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 손과 발이 커진다. 자, 말단 비대증은 성장기 이후에 나타난다. 티록신 결핍이 되면 모자라니까 갑상샘 기능이 저하가 되는 저하증이 생기겠다. 과다가 되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 막 이제 발달한다는 얘기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봅시다.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고 체중이 증가하고 이런 증상이다. 티록신 과다로 나타나는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되며 체중이 감소한다. 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자, 인슐린이 결핍되면 당뇨병이 온다. 증상은 쉽게 피로해지고 체중이 감소한다.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 심한 갈증을 느낀다. 자, 이번에는 항상성이 뭐냐? 항상성은 안팎의 환경이 변해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자, 호르몬은 어떤 표적기관에 가서 아주 소량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 항상성은 신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돼요. 화살표,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유지된다. 두 가지의 작용으로 유지되는구나. 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이다. 2번,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을 비교해보자. 신경은 뉴런이 전달 매체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전달 속도는 뉴런이 빨라요. 혈액을 통하는 것보다 신경계를 통하는 게 훨씬 빨라. 근데 효과의 지속성은 일시적이야. 빠른 대신에 굉장히 일시적이다. 작용 범위도 좁다. 하지만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느리게 지속적으로 넓게 전달되는 게 호르몬의 작용이고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항상성을 유지한다. 내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와, 이 그림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한번 이해하면 별거 아니니까 자 봅시다. 맨 오른쪽 아래를 먼저 보세요. 이제 이 항상성은 두 가지의 작용으로 기능한다 그랬죠. 신경과 호르몬. 그래서 빨간 거는 신경의 작용을 나타내는 선이고 파란 거는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내는 선이야. 자, 그럼 저기 정상체온이란 걸 찾아보세요. 가운데. 자, 정상체온에서 왼쪽으로 먼저 갑니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 이걸 낮춰야 돼. 계속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간뇌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해서 막 땀을 분비하는 거야. 땀이 분비되면 증발할 때 열을 뺏어간단 말이야. 기화열을 뺏어가죠. 그러면서 내 몸의 온도를 낮춰주게 돼요.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이 낮아진다. 그럼 오른쪽 화살표 따라가 볼게요.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 너무 추워.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기능이 마비가 돼서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저온 자극이 바로 간뇌에 작용해서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체온이 뺏기지 않도록 열 방출량이 감소되도록 해서 체온을 높여준다. 자, 그 다음에 체온이 낮아졌을 때 또 하나 이제 작용하는 데가 있어요. 맨 위에 오른쪽 화살표 보세요. 맨 위에 보면 뇌하수체에도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해라 라는 신호가 가. 그럼 갑상샘을 자극했으니까 티록신이 분비가 증가가 돼. 그러면 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세포의 호흡을 촉진하니까 열의 발생량이 증가하죠. 자, 그리고 이 신경계에서 근육떨림 같은 것이 발생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빨간 거와 파란 게 뭐냐면 피부 혈관 변화를 비교해보자 라는 그림인데 관들은 혈관을 얘기하는 거야.
자, 왼쪽 그림 먼저 보면 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했어.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 더울 때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했어요. 그러면서 땀 분비를 촉진해서 땀이 막 나오면 저 수분이 신체에 열을 뺏어가면서 증발하죠. 체온을 낮춰준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우리 체온 조절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실력 문제로 풀어봅시다. 그림은 운동을 했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구간 I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프를 보면 운동을 하기 전에 37도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 와중에 체온이 점점 올라가서 37.5도까지 올라갔는데 점점 체온이 낮아졌죠. 너무 올라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에서 조치를 취했을 거야. 그게 뭘까요? 자, 기억을 봅시다. 땀 분비가 증가하여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맞아. 니은 근육 떨림이 일어나서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거는 체온이 올라가겠네. 그치? 디귿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여 세포 호흡이 촉진된다. 이거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역할이죠. 이것도 체온이 저하됐을 때 열 발생량 증가로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야.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모두 체온을 상승시키는 방법이라서 틀렸다. 리을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어 열 방출량이 증가한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온도가 높을 때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돼서 땀이 배출돼서 기화열을 뺏어가게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온 거죠. 그래서 리을은 맞다. 그러므로 2번이 답이다. 자, 이제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정확한 정의를 봅시다. 혈당량이란 한자어를 분석한 거야. 피혈, 사탕, 당, 헤아릴 양, 즉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다.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자, 인슐린이 분비돼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해. 그래서 세포에 있는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 그러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야. 간에서 포도당을 막 저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간에서 저장되는 이름이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합성돼서 저장되는 거야. 자, 글리코젠이란 뭐냐? 동물의 간이나 근육 등에 저장된 탄수화물. 포도당이 가장 간단한 구조고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 그래서 쓸 때는 또 이걸 분해해요. 이게 나오니까 좀 어려웠죠. 그럼 반대로 혈당량이 낮을 때는 먼저 얘기하면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다시 거꾸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 그러면서 혈당량을 높여야 되겠죠. 그때 이자에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면 얘가 간에 있는 아까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다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량을 증가시킨다. 꼭 지금 외우시고. 자, 이 그림 복잡한 것 같지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다 그냥 이렇게 도식화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정상 혈당량이 왼쪽 편은 혈당량이 높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했다가 오른쪽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 간에 저장했던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생산해내야 되겠죠? 다시 복습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왼쪽에 이자가 있는데 두 경로를 따라가니까 A는 혈당량을 증가시켰고 B는 혈당량을 감소시켰죠. 그래서 혈당량을 유지하는, 그러면 A는 글루카곤이다. B는 인슐린. 자, 지금 바로바로 외우세요. 자, 이 그림도 어디서 시작할까요? 자, 이자, 맨 위에 있는 이자에서 A로 가보세요. A를 따라갔더니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했어. 그래서 A는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는 애야. 그러므로 A는 뭘까? 너무 혈당이 높아서 저장시키는 애니까 인슐린이다.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는 거야. 나는. 그 다음에 혈당량이 낮아졌으니까 글루코겐이 나와서 글리코젠에 있던 포도당을 다시 꺼내서 사용하도록 하면, 자, 가에서는 혈당량이 높아지겠죠. 또는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높아지겠다 라는 그림입니다. 자, 혈당량 변화 그래프를 봅시다.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혈당량이 변화하는데 식사와 운동이 이 혈당량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애들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혈당량이 처음에 100에서 시작했는데 식사를 했더니 늘어났다가 점점 이제 혈당량을 낮추거나 하면서 낮아지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게 당의 소비가 촉진돼요.
그래서 더 낮아진 게 두 번째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준이 돼.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하죠. 높아졌을 때는 감소시키고 낮아졌을 때는 증가시키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정상 수준이 됐다. 자, 이제 드디어 선생님이 혈당량에 대한 이제 실력 문제를 하나 풀어줄 건데 이게 마지막 문제예요. 바로바로 테스트만 선생님과 정리하면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실력 문제인데 잘 외웠는지 복습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그림 간은 하루 동안 변하는 어떤 사람의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의 양을 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두 호르몬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왼쪽에 그래프가 있고 이제 가운데 화살표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글리코젠 저장량이라는 값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정도야. 자, 글리코젠의 저장량. 자, 식사를 했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낮춰줘야지. 어떻게?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야지. 그래서 저기 선생님이 확대시켜 놓은 6시 이후 막대기 구간으로 되어 있는 저 I 구간은 저장량이 높아지는 구간이야. 그러려면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인슐린이 나와야 되죠? 자, 일단 그래서 기억을 보면 식사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글루코젠의 저장량도 증가했다. 기억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니은 구간 I에서 호르몬 A에 의해서 글리코겐 저장량이 증가한다. 자, 이게 맞는지 보려면 지금 저작용을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인슐린이라 그랬죠? 호르몬 B라 그랬지? 그러니까 호르몬 A는 글루카곤이고 글리코젠으로 저장하지는 않으니까 니은은 잘못됐다. 디귿 호르몬 B는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호르몬 B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호르몬이니까 인슐린 맞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으므로 4번이 답이다. 지금 이 그래프가 글리코젠의 저장량이라는 값으로 이거를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내용을 잘 파악하면 된다. 자, 이제 바로바로 테스트를 합시다. 1번, 오른쪽 그림은 뉴런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A에서 C까지의 이름을 쓰시오. A는 신경세포체, B가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 2번,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의 기호를 쓰시오.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애는 C가 다른 애한테 전달되는 전달 방향을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C가 답이다. 오른쪽 그림은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뉴런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1번,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가 연합뉴런이죠. 가운데, 그래서 기호로는 B, 연합뉴런. 2번, 연합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C를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뉴런. 3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해 주는 거니까 왼쪽에 감각뉴런이겠죠. A. 3번 A부터 C까지 해서 자극의 전달 방향을 순서대로 쓰시오. A, B, C 순서로 전달된다. 4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A는 대뇌, B는 간뇌, E가 자 뒤에 이제 목 내려가는 곳에 있는 게 소뇌, D 부분이 연수,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척수겠죠. D가 연수니까 D 연수 위에 있는 게 C가 뭘까요? 중간뇌죠. C가 중간뇌, D가 연수, 그 아래가 척수, 그 다음에 A가 대뇌, B가 간뇌, E는 소뇌. 다 외웠지 이제? 자, 그래서 1번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한다. 소뇌. 2번 심장박동과 호흡운동을 조절한다. 연수. 3번 체액의 농도와 체온 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간뇌. 5번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 동공 반사의 중추는 중간뇌. 6번 오른쪽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내분비샘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1번 생장호르몬, 갑상샘 자극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등을 분비하는 건 A의 뇌하수체다. 2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건 C의 양쪽에 있는 부신이다. 3번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한다. 이자죠. 부신 사이에 있는 D가 이자. E는 생식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입에 잘 안 붙으니까 소리내서 여러 번 말을 해보세요. 7번 갑상생 기능 한증증은 티록신의 분비가 과다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체중이 감소하고 눈이 돌출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8번.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전달 속도가 어때요?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서 전달되죠. 그래서 전달 속도는 느리고 작용 범위는 넓다. 9번. 체온이 낮아지면 피부 근처의 혈관이 수축해야죠. 열을 발생해서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 방출량이 감소한다. 10번.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요. 간에서 모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하는 게 인슐린이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만들어준 교재의 빈칸을 스스로 다 써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0점 맞을 수 있고요. 기출문제로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 다음 강의도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과학에 자신감을 갖도록 합시다.